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인데요. 또 답답한 뉴스 하나 보고 찾아왔습니다. 뭐가 답답해요?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네. 그 전에 사실 서민 위한다고 정책 내면서 집값 여러 번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도 이게 서민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긴 했는데, 이게 진짜 서민 위한 정책인지, 저는 판단이 안 서가지고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예. LTV가 예. 50%로 완화를 해준답니다. 그것도 15억 초과 되는 집까지 다 해주겠다. 뭐 이런 뉴스를 했는데 예.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 겁니까? 뭐 서민 위한 정책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정책을 내놓을 때는 어렵게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이에요.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PIR이라고 아세요? PIR이라고 있는데 이 PIR이 뭐냐면 주택 가격 비율을 말하는데요. PIR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뜻이냐면 10년 동안 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살 수 있는 게 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PIR 10 그러면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PIR이 얼마 전에 그 원희룡 장관도 우리나라의 PIR이 한 10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과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좀 다른 정책이 아닌가. 최근에 하신 말씀과 따지자면 한마디로 두 가지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예.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게 PIR 10이에요.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동안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활비 좀 쓴다 그러면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릴 수 있죠. PIR 10도요. 예. 그러면 PIR 1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그나마 서민들이 꿈을 꿀 수 있다. 내 집 마련에. 그런 거죠. 지금은 PIR이 얼마길래?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PIR이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하면 미국 뉴욕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세계 집값을 얘기할 때 비싼 집 그러면 뉴욕을 많이 얘기하죠. 홍콩도 많이 이야기하고 뭐 동경도 많이 이야기하죠. 미국 뉴욕의 PIR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1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뉴욕은 한 4, 50 되는 거 아닙니까? 뉴욕의 PIR이요 9.91입니다. 9.91. 미국도 10년 동안 정말 알뜰하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나라 어떻게 10년 동안 알뜰하게 모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본 도쿄. 예. 도쿄의 PIR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일본은 지금 부동산 버블 이후에 뭐 제로 집값도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한 5, 6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동경의 집값은 PIR이 13.5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뉴욕보다도 동경의 집값이 비싸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PIR은 얼마일까?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서울의 경우 PIR 얼마일까요? 한 30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30.17입니다. 30.17. 미국 뉴욕이 9, 우리가 30, 일본이 13이에요. 그죠? 동경이. 어때요? 우리나라 집값은 버블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뭐 버블인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정책을 자꾸 부양책을 쓰려고 할 때는 이런 것과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런데 오직 답답하면 이런 정책을 내놨을까요? 집값이 많이 얼어붙고 주택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나마 뭔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LTV가 50%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15억 초과에도 50%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집 살 거면 사라. 뭐 이런 메시지가 팩트인 건가요? 아마도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15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을 해주겠다. 자, 15억 초과도 대출 받고 집 사라.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민들은 제낀 정책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규제를 풀어줘도 서민들은 집을 못 산다. 이런 게 전제하에 깔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를 풀어준다고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까?
결국 집값 안 떨어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도 대출받아서 사라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 강남 아파트 잡겠다고 다들 그렇게 난리 났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어떤 기준점이 되니까 오르고 내리는 거에. 그런데 강남 아파트 말로만 잡은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다 강남에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 두 채 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자기가 집 두 채 샀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책은 아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 부양책이지 주택가격 부양책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이런 뻑수를 둘 리가 없는 분인데 이런 뻑수를 둔다는 얘기는 아마 뭔가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사결정을 장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전제를 미리 깔고 좀 얘기할게요. 집값이 하락할 때는요, 어떤 부양책을 써도 집값 하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해도 집값이 막 뜁니다. 이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집값이란 건 자연스럽게 결정이 나요. 워낙 규제를 하니까 부풀려져 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또 뛴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놔뒀다면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아마 정리가 됐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좀 개입을 한다면 너무 초고가에 분양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초고가에 뭔가를 할 때는 그때는 제재가 가해져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세금 정책인데, 뭐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다고 갑자기 거래가 될까요? 제가 볼 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PIR이 2021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이 다 10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 넘었죠. PIR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세요? 원희룡 장관은 10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PIR이 지금 뭐 서울의 기준은 3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집값, 고점의 집값에서 최소한 40% 이상은 무조건 하락해야 안정화가 온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2배 뛴 거죠. 네. 우리 보통 2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억짜리가 반토막 나면 얼마예요? 5억이 되죠. 5억짜리가 10억 됐다면 10억짜리가 한 6억 정도 되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저와 생각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보고, 혹시나 20년, 21년에 집을 사신 분들, 그때 고가에 분양 받으신 분들은 표용을 헛소리 한다라고 아마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살 수 있으려면, 우리 미래 청년 세대가 결혼도 하고 뭔가 꿈을 꾸려면 최소한의 가격이 그 정도는 된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하락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저는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보면 5년 동안 그 거품을 싹 잊어버리고 5년 동안 그냥 물가상승률 정도 계속 계산하면 한 10몇 프로 오르고 20% 가까이 올랐을 건데, 그렇죠. 그게 적합하다. 그렇죠. 왜냐면 소득 대비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얼마냐, 뭐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겠죠. 고가 사는 분들도 살 것이고 저가 사는 분들도 살 것인데 소득 대비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땅값이거든요. 땅값이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은 못 잡아요. 지금 집값이 정말 하락한다, 뭐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거 지금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는데, 아마 이 금리 상태로 2년 간다면 경매 물건이나 부도나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땅값법을 잡기에 딱 적격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면 어디 한 군데 아픈 곳은 잘라내야죠. 어떻게 다 끌어안고 갑니까? 못 가죠, 그렇게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금리가 한 2년 갈 거로 예측을 하던데 그럼 2년 있다가 대한민국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지금 빚이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빚이 없는 부동산 투자자들은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빚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동안 차곡차곡 이자만 쌓이거든요. 그때 이제 2년, 3년, 4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정말 안정화가 왔을 때 그때 사면 오히려 반값에 살 수 있고,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정말 부도가 나는 경우 있고, 그래서 반값 아파트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분양하는 것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몰래 반값에 파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반값 아파트는 나올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원가 공개를 안 하는데 반값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원가 공개를 안 하니까 그거 맞는 말씀인데 우리 보통 분양가에 거래가에 반값을 얘기하니까 원가까지 따지면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지켜보니까 앞에서 움직이는 돈보다 뒤에서 움직이는 돈이 더 커요. 그래서 뒤에서 움직이는 돈을 다 이렇게 원가를 공개하는 순간 한마디로 말하면 열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5억 초과주택에 대해서 지금 LTV를 50%까지 이제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15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50%인 7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5억의 절반이니까 뭐 7억 5천 원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겠죠. 이 주담대도 계속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네. 지금 6%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예. 그러면 월이자가 375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7억 5천 대출 받으면 6% 잡으니까? 네. 예. 이 375만 원 내면서 7억 5천 대출 받아서 또 자기 돈 7억 5천 더해서 집 살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있습니다. 미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 말은 뭐냐면 대출 이자 월 375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고요. 그 정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분도 상당수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월급 자체가 375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실수령액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층이 살고 있는데 15억 초과 아파트에 50% 대출해주면 7억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대출 받고 지금 집을 안 사죠. 중요한 건. 왜냐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 7억 5천을 내고 7억 5천을 대출받아서 월 375원 이자만, 원금 빼고 이자만 375원을 내야 되는데 반대로 내 돈 7억 5천만 원을 은행에 저축을 하면 금리를 5%만 잡으면 얼마 주나요? 월 312만 5천 원. 잠깐만, 계산이 그렇게 빨라요? 원래 지금 빠릅니다. 잠깐만, 암산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빨라요? 310만 5천 원 맞네. 되게 빠르네. 네, 좀 빠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 7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월 312만 5천 원씩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집을 사는 우매한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정말 돈만 가진 이거 없이 돈만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겠죠. 뭐 그분들 사는 것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산층이 이런 거 샀다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빚잔치해야 돼요. 그리고 1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5억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되면 얼마일까요? 더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지금은 집 살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리 전제 드렸잖아요.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지금은 집 살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라는 거죠. 그 이외에 또 이 서민들을 위해서 시대적인 뭐 어떤 정책이 앞으로 좀 나와야 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이 서민들이 좀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6억 이하, 5억 이하, 3억 이하의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서민들이 그런 집들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뭐냐면 시중에 있는 은행 대출 이자보다는 좀 훨씬 싸게 차등화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저는 일종의 이게 타겟 포인트의 복지라고 저는 봐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면, 거래가 절벽이니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주면 오히려 거래가 좀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규제 풀어주고 대출만 해준다고 사지는 않거든요. 돈 가진 자들에게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춰주면 세금이 덜 거칠 것 같죠? 아니에요. 막 사고 막 팔아가지고 더 생겨요, 세금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막 사고 막 팔아요. 거래 활성화는 그렇게 되는 거죠. 취득세와 등록세 많이 매긴다고 해서 국가에 세금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제로금리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금리가 낮았어요. 이럴 때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그때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로금리가 아니라 고금리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더 낮았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때 그렇게
제로 금리를 계속 써야 됐는지, 아마 소상공인분들 대출해주면서 그분들 경기 살리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그분들은 타겟 포인트로 좀 더 낮은 금리로 적용을 해주고, 나머지 대출은 오히려 금리를 좀 더 올렸어야 된다고 봐요. 2020년 이전에도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우리가 낮았거든요. 금리 역전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죠. 역금리 현상이 그때도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럴 때 우리가 미국과 같이만 놔뒀어도 이 정도까지 거품 있는 부동산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왔는데, 저금리 시대 때 빚투하신 분들, 또 빚내서 부동산 개발업 하신 분들, 이분들은 한때는 완전히 회장님 소리 들었지만 이젠 좀 무서운 세계가 오고 있다. 가늠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개가 자욱해요. 그래서 제까지 게 뭐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은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라고 한다면, 지금은 빚내서 집 살 때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15억 초과 대출이나 이런 것들, 이게 규제를 풀어준다는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보다 더 큰 규제를 풀어주는 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조만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근데 그 계산 산술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암산 하셨어요? 암산 천재. 또 오세요. 네, 다음엔 좀 희망적인 메시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선생님처럼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좀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또 다른 반대급부에서는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